MBC 아침 종합 뉴스. (4월 29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0대 여성 청소년이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청소년의 의붓 아버지를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쿨 미투에 연루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교육청에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로는 처음으로 오는 9월 순천에서 열립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후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집단 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송에 나설 피해자들을 모집한 결과 광주와 전남에서만 500여 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를 원고로 해서 오늘 1차 집단 소송이 시작됩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일제시대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사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73년 만에 한을 풀게 된 이들의 사연을 보고 뒤늦게나마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광주민변 변호사들과 함께 이들을 위해 집단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 기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30여 건에 달합니다. 시민 모임은 이 가운데 일부 원고들을 모아 오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피해 입증 자료가 확실하고 일본의 가해기업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강제노역 피해자 수십여 명이 원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원 회사나 이런 것들이 이국원 특정은 근로정신대 됐지만 할머니와 70여 년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에 공동대표입니다. 있었던 회사가 지금도 존속하느냐. 만약에 도중에라도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소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 모임은 1차 집단 소송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광주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2차, 3차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10대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 여학생의 의붓 아버지인 3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해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1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어제 낮 3시쯤입니다. 저수지 무리로 떠오른 시신은 14살 여중생 A 모양으로 밝혀졌습니다. 숨진 이명은 이곳 저수지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검은 비닐봉지가 머리에 씌워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력 범죄라고 판단한 경찰이 유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나선 지 얼마 안 돼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습니다. 숨진 여학생 친어머니의 현재 남편이자 의붓 아버지인 31살 김모 씨가 지난 27일 자신의 차 안에서 의붓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친부모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타봐라. 경찰 관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에 탄 얘기하고 얘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의붓 딸을 살해한 김 씨는 차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12시간가량 배회하다 광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버렸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친모가 살해 당시 김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이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번 주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갖고 집행위원장을 선출한 뒤 향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노동시민단체 등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 참여단체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쿨 미투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중징계에 처해진 교사들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성비위 의혹에 연루됐던 교사 9명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하는 건 가혹하고 조사 과정에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들 교사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오는 9월 순천에서 열립니다.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건데요. 남해안권의 공동의제 발굴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은 주요 국정운영 방향입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오는 9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대도시가 아닌 지역 중소도시에서 개최됩니다. 관건은 수도권과 차별화된 남해안 벨트, 이른바 남중권의 부각입니다. 행정 수도를 중부권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부분에 혁신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며 때문에 여수, 순천, 광양 3개시가 참여하고 있는 광역행정예배에 공동의제 발굴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호남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남중권 발전협의회 광역권 논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호남이 같이 할 수 있는 의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남해안권 관광도로 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호남이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고요. 박람회를 통해 국가정원과 순천 에코에듀 센터를 잇는 마이스 산업의 교두보 확보도 앞으로 고민입니다. 국내 최대 정책 박람회로 알려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역대 정권마다 부각됐던 남중권이 균형발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부터 자동차 검사장을 불시 점검합니다. 광주시는 종합검사장 50여 곳을 대상으로 검사 방법 준수 실태와 불량 검사 장비 사용 여부, 그리고 기술 인력 확보 여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자동차 검사장 점검에 영업정지 2건과 검사원 직무정지 1건, 시정조치 4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례 천은사의 통행료 징수가 30여 년 만에 오늘 폐지됩니다. 환경부는 문화재청과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이 공원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협약을 맺고 오늘 오전 11시부터 천은사 통행료 징수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은사는 지리산 노고단을 지나는 지방도 861호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1987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해 도로 이용자들과 탐방객들의 불만을 사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광주 전남 지역에 빈 사무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는 내륙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돼 밤까지 이어지고 남해안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 내륙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비가 내려서 가시거리는 100m에 불과해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은 12도, 습도는 80%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잠깐만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번 이제 정말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총선 레이스는 벌써 이미 시작된 느낌이고요. 정계 개편 흐름도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의 법안을 또 상정하는 걸로 국회가 몹시 혼란스러운데요. 이 부분도 내년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또 다른 야당들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그런 전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한 정당들의 상처는 몹시 클 것이고요. 또한 오늘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와 3부 시간에는 2022 총선 미리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킹핀 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같은 웅천, 다른 세상. 웅천의 절대적 위에서 만나는 최고급 테라스 하우스,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이제 웅천을 내려다보며 사십시오. 행복 위에 지은 집, 여수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4월 오픈 061-802-1600 골드디움. 동선동에 광주 0.1%만을 위한 MVG 저택이 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라이프의 완성.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동선동 남양휴튼 MVG 062-385-8988 남양건설 MVG그룹.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5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현재 출근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남해안은 10에서 40mm가 되겠고요.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은 5에서 20mm로 양이 많진 않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방의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진 뒤 개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비가 내리면서 종일 쌀쌀합니다. 광주의 낮 기온 14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0도, 습도는 97%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 상황 살펴보면 먼저 상무대로는 서천교차로에서 공항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제속도 내기 어렵고요. 죽봉대로 동은 고가도로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으로도 서행 흐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 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정말 사활을 건 전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패한다면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바로 닥칠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패한다면 보수 세력들의 전면적인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보는 2020 총선
킹핑 정책연구소 오승룡 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 선거 정말 치열하겠죠. 방금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갈수록 선거가 전쟁처럼 치러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전비와 전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비라는 게 결국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 장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인력과 조직을 재편하는 것이 각 정당에게 사활적인 과제,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지지층을 복원해내는 것. 결국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지층이 몇 %가 되는가가 자산인 거고 거기서 선거 전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지지층을 복원하기 위한 각 당의 치열한 노력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공방도 결국은 이런 전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지지층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번에 지금 이 국회가 치열하게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패스트트랙 자체가 이 법안의 내용보다는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새싸움의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런 얘기가 잠깐 다른 코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는 그 자체가 법안의 가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안의 통과 시점을 정해준다라는 그런 한정된 의미만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무려 6개월 동안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여야 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뺄 내용들과 더해질 내용들이 변동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하는 것은 이 법안에 대한 상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이걸 매개로 해서 내년 총선 드라이브를 걸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우리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벌써부터 이 지금 총선이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년 총선 치열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권 재창출을 해서 이미 시작한 적폐청산의 과제들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스템 차원에서 이 정치체제와 대한민국 사회를 변경시켜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9년의 기간 동안 드러났듯이 결국 다시 보수 정권들이 들어섰을 때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들이 뒤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거고요. 네. 단순히 그런 것들이 뒤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다음 정권을 잡는다면 그에 따르는 정치적인 보복도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양보의 문제 혹은 선의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쟁인 거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호시기를 누렸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 이름하에 여러 가지 본인들의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들이 많이 손상을 입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정권 탈환을 통해서 되돌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서로 지금 잃을 것들이, 만약 선거에서 패했을 때 잃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치열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바른미래당 정당 이야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바른미래당 이번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이 사보임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당이 좀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 보는데요. 물밑싸움 치열해질 거라고 봅니다. 사보임의 핵심은 국회법 48조 6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네.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48조 6항의 조항인데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전례도 있다 그러는데 폐회 기간 없이 이 회기가 연장되는 경우는 30년 동안 한두 건 정도에 불과했던 극히 드문 사례고요. 일반적인 상임위에서는 보기 힘들고 본인들이 다 그동안의 전례들은 동의했던 사례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우는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미 이 사안이 고발된 상황인데요. 법정에서 가려질 여지가 있고, 만약 법정에서 이게 위법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위법한 사보임에 의한 패스트트랙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설사 가결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아마 바른미래당 내에서 이른바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의 연합 세력과 호남계 연합 세력의 정당성 문제로 연결돼서
서로 당내 주도권을 쥐는 데 있어서 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이 사보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 안에 세력 간의 또 이 갈등과 좀 세력도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혼에 대한 마음은 이미 차고 넘치는데 네. 당장 나가 살려면 집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뭐 집안의 재산도 정리해야 되는 거고 네네. 뭐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 따라서 그 시간 동안 지리한 논쟁과 논란과 다툼과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른미래당이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앞으로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년 총선 이야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정당들의 경쟁 구도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까요? 경쟁 구도는 크게 본다면 양당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당 경쟁 체제로 갈 것인가인데요. 현재로서 항상 뭐 예측이라는 건 현재를 기준으로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다당 경쟁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였었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졌고 그렇지만 그렇게 됐던 전제 배경에는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사실상 힘을 쓰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호남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어게인 국민의당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소한 호남에서도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일단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연료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3당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연료라는 게 결국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부정적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추월한 상황이라는 거죠. 1년 후라면 그 추월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더 많아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지금 두세 달 사이에 20%포인트 이상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건 바꾸어 이야기하면 지난 20대 총선 이전의 여론 지형으로 호남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뭐 지지율 격차는 나지만 최소한 경쟁할 수 있는 구도 연료는 확보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다당 경쟁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하지만 다당 경쟁으로 가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당들이 현대 당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정계 개편을 하면서 일종의 당들의 어떤 합종 연행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다당 경쟁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사실은 그 다당 경쟁을 제거할 동인이 될 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호남에서 제3당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범진보 통합이라는 화두를 외면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이른바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제3당이 10%만 얻어도 민주당이나 혹은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몇천 표로 갈리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당 후보 수를 줄이는 것이 수도권에선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는 거고요. 아마 바른정당계는 자한당과 통합이 유력시되고 그런데 범진보 진영만 제3당으로 나뉘어서 간다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민주당의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비호남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범진보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거고 호남 지역에서는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당제로 갈 수도 있지만 또 그 속에는 이 보수, 진보, 양당의 어떤 두 세력으로 또 모이자는 그런 목소리들도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시네요. 네, 역설적으로 1단계 통합, 즉 호남계를 중심으로 한 제3당의 통합이 잘 되면 2단계 통합으로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동인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내년 총선 자체가 이 문재인 집권 3년 지금 3주기가 넘어가면서 3주기에 다가서면서 또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 뭐 정부 심판론이랄지 여러 가지 또 쟁점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가 갖고 있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역대 선거들을 좀 살펴보면 민주화 이후에 치러졌던 모든 선거에서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고 치러졌던 모든 선거는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지배했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전례도 있고 실패한 전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권당이 고전을 했던 전례가 있고요. 특히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임기 반환점 돌고 난 이후에 치러졌던 선거에서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여당이 패할 수밖에 없는 선거냐? 그건 선거의 대응 전략을 간과한 무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대응 전략을 치밀하고 촘촘하게 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 자유한국당을 중심하는 보수 세력들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가지고 좀 나올 것 같고요. 대응 전략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세력을 다시 재편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계 개편이라는 키워드는 내년 총선까지 집권당의 머릿속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키워드가 될 거고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정계 개편의 유혹을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또 하나는 이른바 적폐청산과 같은 비경제적인 아마 정권 심판론이 가장 먹히는 것은 경제가 어려웠을 때 민생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인데요. 그런 경제적인 측면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집권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슈를 비경제적인 측면으로 많이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그게 아마 선거 전략일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좀 2부 이야기를 마치고 3부에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총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킹핑 연구소 오승용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호남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국적인 이슈와 또 호남의 이 또 총선 이슈들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좀 다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20대 총선도 호남은 국민의당 녹색 돌풍이 불었던 지역이고요. 수도권 지역구 2석이었죠.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예컨대 다른 지역과 비슷한 그러니까 동조화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과 비슷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호남만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바꿔 질문을 드린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호남은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걸 가지고 분석가들 평가하시는 분들은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호남에 대한 또 선택이 또 굉장히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유리해지거나 정치적인 판세를 갖게 되면은 호남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지지받는 부분이 좀 축소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전국적으로 고전하게 되면은 호남이 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좀 올라갈 것이고 이 작년 20대 총선에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지만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에게 모든 좌석 거의 대부분의 좌석을 지금 의석을 뺏기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고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동시에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기준은 결국은 호남 내에 존재하고 있던 기존 민주당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 그 대안으로서 이른바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선택되진 측면들이 있었고요. 물론 그 이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여론들도 오랫동안 누적됐던 그런 측면들이 작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와 호남이 결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하에서 호남이 얻었던 이런 자원들과 기회들을 다른 길을 걸었을 때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향 평가하고요. 그렇다면 아마 호남은 다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선택할 개연성이 좀 더 높다. 지금 현재의 야당이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좀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또 그래서 현재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과 또 민평당 의원들 중심으로 또 어게인 국민의당 그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게인 국민의당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세력을 좀 합치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항을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호남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게인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국민의당을 다시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뭐 이미 거의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호남 유권자들에게 국민의당 실험은 실패한 실험이라는 거죠. 네. 결국 실패한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찍을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어게인 국민의당 수준에 그치지 않는 새로운 플러스 알파 사실 알파가 더 커야 되는 그런 뭐 좀 힘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 그건 결국 인물인데 어게인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결국은 대선 후보가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어게인 국민의당으로 올 수 없다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대체할 만한 새로운 대선 후보가 있느냐. 결국 총선은 국회의원들 싸움이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들 간에 차기 주자들이 이끄는 지휘하는 선거인데 어게인 국민의당에 그런 장수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권 후보로서 키워질 수 있는 안철수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21대 총선에서 그런 인물이 과연 이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과 그다음에 민평당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또 정당에서 인물을 배출해낼 수 있겠느냐가 또 관건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다선 중진 의원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 그 의원들이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건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다선 중진 의원 이퀄 구태, 뭐 청산 대상, 물갈이 대상 이런 프레임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그걸 방어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호남에서는 이 다선 중진 의원들과 이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신진 정치인들 간의 또 세력 싸움 그게 되겠네요. 호남의 개혁 공천은 친문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마 유권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고요. 그걸 과연 야당이 돌파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죠. 정면 돌파해서 이기는 방법. 하나는 피해가는 방법. 그게 2단계 통합입니다. 민주당과 합한다면 굳이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경선에서 맞붙으면 되니까. 피해가는 방법. 결국은 이 진보 이 연대라는 범진보 통합으로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 뭐 민평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 이렇게 또 통합하는 그런 방식을 당대당 통합 가장 그 맥시멈은 당대당 통합이겠지만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도 선거 연대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합의 모색들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좀 우세를 우리 소장님께서 좀 점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 개혁 공천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 호남 내 개혁 공천이 가능할까요? 개혁 공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호남 유권자들은 개혁 공천은 친문 공천, 즉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함께한 사람이 개혁 공천, 새로운 인물, 개혁적인 혁신적인 인물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거의 모든 후보들이 청와대 경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쓰기 위해 혈안이 될 거라는 거죠. 한 가지 조금 아쉽고 쓴소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물갈이론, 현역교체론을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것이 정치 신인들의 게으름을 감춰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유권자 속으로 유권자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그들을 조직화하는 즉 흔히 이제 바닥에서 뭐 긴다라는 표현 방송에서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만 그거보다는 좀 더 쉬운 선택 개파 핵심에게 줄을 서고 권력 핵심에게 줄을 대는 이런 형태의 행태를 보일까 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어떤 당내 어떤 역학구도 속에서 공천을 받는 게 아니고 지역민들과 또 호흡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호남을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로 있었던 존재감을 지역민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이 공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방식이 가장 합리적 방식 그리고 좋은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권력자의 선택을 받는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본인이 새로운 인물, 대안이라는 것을 유권자에게 직접 증명하는 과정이 21대 총선 호남 지역 공천 과정에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이지만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호남 이야기도 있지만 또 영남이 전국적인 어떤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또 지표가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영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활을 걸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교두보 확보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그 부분들 그다음에 대선을 위해서도 꼭 영남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야 될 텐데 그 싸움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 지지를 유지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요.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황교안 공천이 영남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통영 고성에서 네. 낙하산으로 내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시켜 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음 총선은 문재인 공천 대 황교안 공천의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영남에서 황교안 공천을 어느 정도 수용해 줄 것인가 지지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영남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많이 이렇게 좀 회복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영남의 어떤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사활을 좀 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이 또 영남 이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금 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타 면제 사업에서 나타났지만 사실은 뭐 선거에서 지역주의를 공개적으로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다 은밀한 형태의 지역 이해관계에 어필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1년 정도 남아있고 이미 추경안이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정책을 통해서 아마 영남 지역에 호소하는 그런 흐름들이 첫 번째 흐름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영남 황교안 내지는 자유한국당의 영남 대선 후보에 맞서는 영남 대선 후보를 민주당이 제시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선은 현장에서 싸우는 건 국회의원 후보들이지만 뒤에서 지휘하고 결국 표를 끌어모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대선 후보들이라는 거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대구 TK 지역을 대표하는 김부겸 의원 그리고 PK 지역 영남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조국 수석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요, 방금 이 총선 자체는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이 전초전의 성격도 강하고 그다음에 이 대선 리더가 결국은 총선을 총지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남에 있어서 또 그래서 이제 영남 출신의 대선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사람을 끌어내는가도 중요할 부분이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이야기되고 있는 호남 대선 후보가 이 이낙연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남의 어떤 대선 후보 그다음에 또 영남 중심의 대선 후보가 붙는 그런 싸움에 있어서의 또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 총리가 수도권 지역 출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일종의 통과 의례, 후보자가 될 수 있는 통과 의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뿐만이 아니라 김부겸 의원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고 또 임종석 전 실장도 마찬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자한당의 대선 후보군과 1대1 빅매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이겨야만이 대선 후보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낙연 총리의 경우 뭐 자타공인 호남을 대변하는 유력 대선 후보군인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다른 민주당 후보군들이 탈락하면서 부상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여러 대선 후보 안희정 지사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민주당 내 잠재적인 대선 후보 그룹들이 탈락하면서 자동으로 남은 잔여적인 후보 그룹인데요. 이제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총선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고 그게 일단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빅매치를 이길 수 있는가, 그 빅매치를 성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선거를 지휘해서 이낙연 효과를 수도권에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정말 내년 총선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다. 그리고 바로 또 대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더 치열하고 사활을 거는 그런 총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뭐 이야기해 주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기타 선거에 있어서 좀 변수가 될 사항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곁들여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대북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에 대한 핵 폐기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권자에게 정권 재창출 그리고 총선 승리의 이유를 호소할 수 있는 아마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육자회담 프레임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번 그 목적으로 푸틴을 김정은이 만난 것 같은데 네. 별로 성공한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이 바로 거부를 해버렸죠. 네. 아마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영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특히 경제적 문제, 자영업 문제 대책 정부가 좀 챙겨가야 될 부분이고요. 당은 영민하게 인재 영입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영민한 대응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선거 승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지금 법안으로 지금 올라간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내년 총선에 영향을 좀 줄까요? 영향을 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데 저는 실제 표결로 가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좀 비관론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26개를 줄여야 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줄어드는 의원들이 많고 또 농촌 지역이 한 곳이 줄어들면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납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그럼 결국은 특히나 농촌 지역, 도 지역들은 선거구가 전체 선거구가 다 바뀐다라는 거죠. 어느 현역 의원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제3당이 표를 많이 얻을 거라는 전제를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건 희망사항, 소망적 사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에는 분리투표를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찍더라도 정당 투표에서는 자기가 지지한 정당을 찍는다는 것. 현행 선거제도하에서는 그런 분리투표를 할 동인이 유권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 선거제도에서 소수당이 분리투표를 통해서 더 효과를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준연동형이 되면 분리투표가 아니라 줄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역구를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에 똑같이 정당도 찍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당이나 3당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양당 체제를 촉진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네, 대북 문제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선거제도 이 개혁 법안에 관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 경제의 문제도 잠깐 짚으셨어요. 경제가 근데 실은 가장 큰 이슈가 될 개연성은 많지 않겠습니까?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라는 게 가장 큰 골칫거리일 것 같습니다. 초기에 말했듯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누적됐던 문제들이 넘어온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3년 차에 치러지는 건데 더 이상 그 변명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 이 사이클을 바꾸려면 적어도 1, 2년의 시간이 또 필요한 건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인위적인 세금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강하게 쓸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 이후에 더 큰 후유증이 올 수 있어서 자칫 총선용 이런 땜질 처방이 대선에서 오히려 더 큰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총선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그 가장 세게 붙는 두 정당이 될 것 같은데 두 정당에게 꼭 이것만은 고려해야 된다라는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시겠어요? 앞서 출발해서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선거는 전쟁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장이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전쟁화되는 것이 좀 우려가 되고요. 이게 이 선거 이후에 정치 질서를 규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극단적인 갈등보다는 인물 경쟁, 대안 경쟁으로 좀 더 온건한 경쟁 체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캠페인 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지역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첨단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지하철 2호선 예정의 미래 가치와 첨단 3지구 개발 호재를 품은 북층형 랜드마크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4월 오픈. 383-3535. 한국자산신탁 SM 삼원기업.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남 동북권 소식 정리합니다. 여수신문 박성태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환경부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 조작을 발표한 이후에 좀 파문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수시에서 좀 종합 대책을 마련을 했다면서요. 네, 우선 전라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영산강 환경유역청은 이번에 적발된 235개 업체의 모든 배출구를 전수조사하고 여수 산단 주변 대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들의 건강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주요 배출 시설 등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대기 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동 측정 차량을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여수시는 또 이와 별도로 환경부 발표가 지난 16일 있었는데 10일 만에 늦게 이렇게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직접 여수시가 직접 단속 권한이 있는 3종에서 5종 사업장 96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바로 착수하는 한편 석유화학 시설 대정비 기간 동안 적용할 강력한 환경 매뉴얼을 마련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회는 배출가스 조작 기업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도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네, 이 범시민대책본부 구성에 대한 또 제안도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변 마을들이 현수막들을 이렇게 한 500여 개 이렇게 주면서 마을별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범시민 대책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제기됐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여수 지역위원회가 먼저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이렇게 시의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민대책위회를 구성하기로 이렇게 뜻을 모은 상태입니다. 네. 또 대책위원회에 참여할 주민 모임과 단체를 그렇게 추가로 모집한 뒤에 각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조직 구성 작업을 현재 마무리 중인데요. 이러한 범시민 대책 기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현재 지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여수 산단과 어떤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여수 산단 이 공장장 협회 소속 공장장들이 여수시청에 또 공개 사과를 했다라는 말도 들리던데요. 근데 이렇게 이 공장장들이 사과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또 있더라고요. 더 위에 있는 책임자들이 실질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 형식적인 사과에 좀 그치고 있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또 논란들이 있다면서요. 예. 지난 22일 이렇게 여수 공장장 협의회에서 공장장들이 여수시청 현관 앞에 모여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수탄단 공장장 협의회는 환경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날 기업들이 내놓은 대책은 언론적인 수준에 그쳤고 일부 업체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날 공장장 협회에서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 오염 배출 가스에 대한 허위 조작 이런 어떤 결과 보고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서 네. 원성을 사기도 했는데요. 실제 한 조작 업체 관계자는 대기가스 배출 가스량이 15배까지도 초과된 것이 있었다는 얘기지, 모두가 법정 기준치의 15배를 배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서 또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또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지자체 대응에도 기업들의 안일한 행태에도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지역 환경 단체들은 관리 감독 또한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현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점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사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더 이렇게 반발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권오봉 여수시장 그리고 정현복 광양시장이 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현재 복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언제 결정됐습니까? 네, 지난 26일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복당을 최종 의결했는데요. 네. 권 시장과 정 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당원 자격 심사위에서 복당이 허용됐지만은 권오봉 시장의 경우에는 지역 당원 반발이 나오면서 최고위원회 결정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권오봉 시장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하차한 뒤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네. 두 시장의 복당으로 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은 전체 22명 가운데 17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의 복당권은 승인됐지만은 정종순 장 군수는 불허가 됐고요. 네. 이석경 전 한평 군수와 배정호 전 KBS 기자의 복당권은 현재 보류가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수신문 박성태 국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옷차림에 우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낮에는 충청과 강원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해안은 10에서 40mm가 되겠고요.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은 5에서 20mm로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비는 오후에 강원 남부에서 그치기 시작해서 충청과 호남 지방은 오늘 밤에, 영남 지방은 내일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쌀쌀하겠는데요. 반면 오늘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중북부 지방은 상대적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비 소식이 적습니다. 황금 연휴를 기대하는 분들께도 반가운 예보인데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이후에 어린이날 황금 연휴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고요. 기온은 점점 올라 어린이날은 광주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금 연휴 내내 맑은 가운데 따뜻한 나른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0도, 습도는 97%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회저로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풍암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필요하고요. 무진대로 상무주공 사거리에서 개수 사거리 방향으로도 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4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지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수안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김성환 감독님, 요즘 건설 현장 떨어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높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를 잘 설치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동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말고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불량 발판, 불량 난간 아웃, 불량 사다리 아웃.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세이브. 안전은 권리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가 함께합니다. 4월 29일 월요일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0년 이 총선거에 대한 이야기 킹핀 정책연구소의 오승용 소장과 오늘 좀 짚어봤는데요. 정말 내년 총선이 우리 사회에 큰 바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장미바늘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온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잠깐만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고장 광주. 우리가 자란 만큼 광주도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 한 장의 카드에 담았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사용자 혜택은 더 많이. 지역 상권과 경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광주 상생카드. 맛집에서도 카페에서도 문화생활까지. 이제 광주 어디에서든 광주 상생카드로 광주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따뜻한 소비가 함께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광역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바텐더 최주원이라고 합니다. 바텐더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한 잔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찮게 시작한 직업이고요. 올해 딱 29, 10년 차입니다.
항상 웃고 뭔가 정말 이 직업이 좋아서 하는구나. 네, 현재는 세계 랭킹 이제 7위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는 세계 1위를 목표로 열심히 나아가보는 중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잡고 직접 실행에 옮길 것.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우주정보를 위하여 건배! 광주 MBC가 청년들의 우주 정복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